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해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독서실 김갑수입니다. 한 번만 들어도 가슴 울리는 노래 있죠. 오랫동안 가슴 따뜻하게 해주는 또 글도 있고요. 한 번만 읽어도 그런 게 있습니다. 몇 번 만나지 않았어도 평생 가슴에 남아서 잊혀지지 않는 사람도 있는 법이고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작품, 소설가 이명랑 씨의 단편소설 하현이라는 제목의 작품 함께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신간 안내 들으신 후 작품 만나시죠. 성우 오인실 씨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사가 함께 쓴 항일 공동 역사교재 마주보는 한일사 1, 2권이 사계절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선사시대에서 개항기까지 한국과 일본의 역사가 지닌 닮음과 다름, 교류의 역사를 비교서술하고 주제별로 한국과 일본의 필자가 함께 쌍을 이루어 하나씩 썼는데요. 한국의 전국 역사교사 모임과 일본의 역사교육자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집필했습니다. 700년 전 고려양이라는 한류의 꽃을 피웠던 여인, 신분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황제를 대신해 30여 년간 원제국을 경영했던 기왕후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담은 소설 기왕후가 일송북에서 나왔습니다. 모두 4권으로 기획된 이 작품은 기왕후의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심도 있게 그리고 있는데요. 그 시대의 주변 정세와 인물들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소설가 재성욱 씨가 썼습니다. 유럽 여행 매니아들이 극찬한 국내 최초의 본격 유럽 자동차 여행 안내서 굴러라 유럽이 소울키친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유럽 전역에 위치한 캠핑장과 자동차 호텔의 소개뿐 아니라 지역별 캠핑카, 렌터카의 대여에 이르기까지 유럽 자동차 여행의 모든 것을 자세하고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80일간 캠핑카로 유럽을 일주한 박범진, 최진희 부부가 함께 펴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작품, 라디오 독서실의 작품은 이명랑 씨의 단편소설 하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문학평론가이신 고명철 광운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명랑 씨 하면 최근 들어서 참 작품 활동 활발히 하고 기대를 많이 모으는 작가인데, 작가에 대한 좀 개략적인 사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문단에서 이명랑 하면은 상당히 그 활달한 이미지의 어떤 소설가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명랑 하면은 이름 자체가 풍겨지는 이미지가 있듯이 그의 소설에는 삶을 상당히 억척스럽게 살아가면서도 어떤 낙천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고, 또 삶이 아무리 힘들지만은 반드시 그곳에는 희망이 있다라는 그런 어떤 삶의 희망을 여전히 놓치고 있지 않는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소설계에서 보통 여성 작가들이 대단히 어떻게 섬세하고 어떤 여성스러운 면모에 치우쳤다면은 이명랑 씨는 다소 좀 굵직한 선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상 살아가는 삶에 대한 어떤 그 진솔한 모습들, 그런 모습을 전해주는 아주 독특하고 주목받는 여성 작가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작품 하현, 이 작품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죠. 글쎄, 그 하현 딸 하면은 왜 어딘지 모르게 좀 쓸쓸하고 어떤 그 삶의 마지막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눈앞에 좀 그려지는데요. 역시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이 독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기존의 이명랑 소설을 읽었던 독자들은 상당히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좀 가라앉아 있다고 볼 수 있죠. 변모를 보이는 작품입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작품에 왠지 사람들마다의 그 드리워지는 어두운 그늘, 그리고 이 그늘이 왜 생겼을까? 이 그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좀 침울하고 암울하지만 이 등장인물들에게서 또 그늘은 어떤 희망에 어떤 연결되는, 왜 하얀 딸이 다시 때 쓰러지고 나면은
다시 이제 달이 주기로 해서 상현달이 되고 다시 보름달이 되듯이 네. 그러한 어떤 삶의 어떤 그 모습들을 이 작품에서 아주 담담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작품 감상하시고 얘기 또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랑의 소설 하현 함께 하시겠습니다. 계세요? 사내가 안으로 들어섰을 때 주인 여자는 깜빡 잠이 들어 있었다. 아무도 없습니까? 예. 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밥은 드셨어? 사내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주인 여자는 털신을 꿰어 신었다. 털신 끌리는 소리는 골방 앞에서 시작돼 사내가 서 있는 문 앞을 지나 주방으로 이어졌다. 거기 좀 앉아 계시오. 괜찮습니다. 그냥 물이나 한 잔. 식당에 들어오면서 그냥 물 한 잔만 먹고 가는 법이 어딨어? 잔이랑 남은 거 있으니 잠깐만 계시오. 사내는 문 가까이에 있는 탁자 앞에 가서 앉았다. 탁자 위에는 밑바닥에 희뿌연 막걸리 국물이 말라붙어 있는 스테인리스 사발 몇 개와 밥풀이 매달려 있는 수저들이 한 대 처박혀 있는 냄비 하나가 놓여 있고 그 냄비를 내려다보다 사내는 뜬금없이 해변의 모래사장에 처박힌 트럭 한 대를 떠올렸다. 저 애한테 물 한 컵만 먹일 수 있을까요? 거기 좀 앉아요. 자, 이리 앉아라. 어서. 아이고, 그래. 춥냐? 네. 아유, 난로에 불씨가 남아있을라나 모르겠네. 주인 여자는 쟁반에 노릿노릿하게 구워낸 조기 2마리와 청국장 한 냄비와 아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담아 나왔다. 아유, 저 아닙니다. 그냥 저희는 물만. 어차피 내일 되면 죄다 버릴 거 쓰레기 줄여준다 생각하고 들어요. 밥값 내란 말은 안 할 테니까. 아유, 참. 예, 감사합니다. 자, 너도 먹어. 잘 먹겠습니다. 아버지는 수저를 집었다. 아이는 씻지 않아 더러운 손으로 계란말이를 집어 입에 쑤셔 넣었다. 예. 수저는 장식이냐? 아이, 수저로 먹어야지. 이리 좀 와봐. 주인 여자의 눈길이 닫자 아들은 아버지가 입고 있는 야전 잠바의 끝자락을 와락 움켜쥐었다. 아이고, 아줌마 좀 따라와 보라고. 괜찮아, 갔다 와. 주인 여자는 아이를 주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물에 손을 댄 적이나 있는 거야. 이거 참. 더럽다 해도 이렇게 시꺼먼 떼국물은 처음 본다. 얘. 아이고 참. 아이는 여자의 억센 손길에 자기를 내맡겼다. 엄마에 대한 기억을 갖지 못한 아이는 여자의 억센 손길과 거친 말과 여자에게서 맡아지는 음식 냄새로 엄마의 빈자리를 메워가고 있었다. 천천히 먹어. 잔치집 가서 밥 먹다 되졌다는 애 얘기 못 들었어? 애 엄마도 애한테는 참 끔찍이도 했는데. 무슨 일을 하길래 이 추운 날 애랑 단둘이 나오셨어요?
예, 트럭에다가 이것저것 싣고 다니면서 팔아요. 수세미, 빨래비누, 옷걸이, 고무장갑 안 파는 게 없고요. 전국 안 다녀본 골짜기가 없습니다. 집은 어딘데요? 집이라고 할 것도 없죠. 트럭 짐칸을 개조해서 물건을 한쪽으로 치우면 그게 잠자리인 거죠. 그래도 얘라도 있으니까 제가. 아버지는 생선살을 발라 아이의 입에 넣어주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눈빛은 섬뜩하리만치 다정했다. 어떤 예감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 아이는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입을 밥으로 틀어막았다. 아버지와 아들은 밖으로 나왔다. 칼날을 세운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왔다. 거세어진 눈발 사이로 아버지의 트럭이 보였다.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자. 아들은 뒤를 돌아봤다. 어둠 속에서 불 밝히고 서 있는 그 식당은 더없이 아늑해 보였다. 아줌마가 손님 먹고 가라고 했는데. 자꾸 뒤돌아보지 마. 어차피 잠깐 들렀다 가는 것이다. 아버지, 바다로 가는 길을 알아? 추운데 얼른 차에 타자. 저쪽 두 갈래 길 중에서 어느 쪽인데? 아버지는 핸들 위에 손을 올려놓고 눈앞의 하늘과 길을 바라보았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또 시동도 잘 안 걸리네. 자, 그래. 어둡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니지. 아이는 간간히 성에 낀 유리창에 눈을 들이밀고 뒤를 돌아다보곤 했다. 선명하던 바퀴 자국이 내리는 눈에 덮여 희미해질 때마다 아이는 왠지 가슴이 내려앉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영영 잃어버리고만 동화 속의 주인공이. 지수가, 아버지 좋아하는 노래 좀 한번 불러봐. 어떤 거? 왜 있잖아, 조용필이 불렀던 거.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와.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이어지고 몇 개의 마을이 바퀴 뒤로 사라져갔다. 어둠 속에 점점이 흩어져 있는 집들과 무슨 이종표처럼 반짝이는 교회의 십자가들이 아스라이 멀어져 갔다. 이런 일 참. 내려서 볼까? 누가 불렀나? 아니다. 그냥 관둬. 사갈밭을 지나 언덕 앞에서 길이 끊겼다. 길이 끊긴 곳에서 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담배에 불을 붙였다. 아버지, 여기가 어디야? 거의 다 왔다. 추운데 바다는 왜? 너 바다 한 번도 안 봤다며. 저기 파도 소리 들리지? 이 판사판
한번 끝까지 가보는 거지 뭐.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만 나아가야 하는 아버지는 얼어붙어 쉽게 길을 내주지 않는 언덕을 상대로 싸우고 있었다. 승부가 날 것 같지 않은 싸움이었다. 낡은 바퀴들이 언 땅에 부딪혀 신음하는 소리가 그악스러웠다. 자, 됐어. 아버지와 아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한이에 찬 탄성을 질렀다. 순간 트럭은 언덕 위로 올라서서 저물어가는 하늘 아래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여주고는 순식간에 밑으로 가름박질 쳐 내려갔다. 아버지. 왔구나. 바다에 왔어. 모래사장에 머리를 쳐박고 트럭은 멈춰섰다. 자. 저 앞에 바다를 봐. 이 모래에 처박힌 이 트럭은 돌아보지 말고. 아이는 바다를 보았다. 눈길 가 닿는 곳 모두가 어두웠다. 아버지는 바다를 보라 했지만 아이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지석아, 응? 아버지하고 놀이할까? 무슨? 아버지가 어렸을 때 했던 놀이. 아버지는 아이의 목에 몇 겹으로 휘감겨 있는 목도리 매듭을 풀었다. 까망놀이라고. 자, 네가 술래다. 이렇게 눈을 좀 가리고. 자, 이제 내가 저 손뼉 치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를 잡아보는 거야. 자, 잡아봐. 여기? 그렇지. 자, 여기? 그래. 여기? 아이는 허공에다 대고 두 팔을 내밀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쉴 곳을 찾아 헤매는 바람소리가 아버지의 손뼉 치는 소리를 집어삼켰다. 아이는 허둥대다 제다리에 걸려 넘어졌다. 입안에 모래가 들어찼다. 어떤 예감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 아이는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입을 모래로 틀어막았다. 들어요. 밥값 내란 말은 안 할 테니까.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요새는 손님이 거의 없어 놔서 반찬이고 뭐고 준비를 해봤자 버리는 게 일이라고. 아택이 안 왔으면 이 두부도 내일은 버릴 참이었다니까. 아이고, 술도 한 잔 할티요? 예. 아이고, 말이 재래시장이지. 요새는 대형 마트에 밀려 찾는 사람도 없고, 뭐 이제 아파트까지 들어선다니 이 골목도 언제 환경정화구역이 될지 모르는 일이고. 아이고, 뭐 이 늙은 일 보면 누가 이 늙은 거리에 남고 싶겠어. 주인 여자는 사내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묻지도 않은 말들을 늘어놓았다. 찬찬히 먹어요. 체하지 않게. 뭐 하긴 돌을 씹어도 소화가 될 나이 같수만. 아이고, 그 청국장에 좀 비벼 먹어봐요. 예. 아이고, 이 김치도 하나 먹어봐. 쉬어 터지긴 했어도 제대로 맛이 뱄어. 주인 여자가 김치를 찢어서 사내의 수저 위로 올려놓았다. 아이고. 어때? 응? 맛있지? 예. 맛있는데요?
근데 어디서 오는 길이요? 사내는 뜻하지 않은 물음에 지그시 주인 여자를 건너다 보았다. 언젠가 9살짜리 사내 아이가 억센 손길에 저를 가만히 맡겨두고서 엄마의 빈자리를 메웠던 그 냄새를 주인 여자의 채취 속에서 한 번만 더 맡아보려고 애를 썼다. 아이를 흔들어 깨운 것은 소리였다. 소리를 따라 아이는 계단을 올라갔다. 봤으라니까! 어디에고 화풀이를 해야만 오늘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남자가 소녀에게 주먹을 내질렀다. 왜 안 벗어? 시간 없어, 이 버러지 같은 거! 아저씨 아니에요. 이 여자 몸 파는 여자 아니에요. 이 여자 안마사예요. 어쩌? 이리 조그만 게 어디서, 아저씨 저리 안 가! 앞도 못 보는 여자잖아요. 아저씨가 그러시면요. 그게 어디서 내 손을 쳐내, 이게? 마! 내 돈 주고 내가 사는데, 뭐, 이 자식아! 이래, 이 새끼야. 일리 와. 벌레처럼 기어서. 그렇지. 앞으로. 두 발 더 일로 와. 아이는 주먹을 쥐었다. 가만 안 둘 거야. 넌 뭐야, 이 자식아. 맞아 터지고 싶어. 몸이 근질거려. 아이, 짠! 아이가 꿈에서 깨어난 듯 초점이 흐려진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남자는 고개를 모로 돌린 채 바닥에 낮아빠져 있었다. 아이가 움직일수록 소녀는 구석으로 숨어들었다. 아이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방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여성지가 눈에 띄었다. 저는요, 정미라고 해요. 앞을 볼 수 없는 소녀가 허공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다. 나 지석이야. 당신을 알아요. 우리가 일할 때 손님들의 구두를 닦아놓던 사람이죠? 당신 목소리를 알아요. 어떻게? 현관에서 인사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안마사방에 앉아있으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됐죠. 발자국 소리도 알아요. 다친 데 없어? 괜찮아요. 정미? 예쁜 이름이다. 초점이 없는 소녀의 눈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아이는 놀라서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20살 청년의 얼굴이었다. 어느 날 문득 눈을 떠 거울을 들여다봤을 때는 청년은 이미 20살이 되어 있었고 바닷가 안마시술소의 현관보위로 지내고 있었다. 청년의 하루는 소녀의 하루를 닮아갔다. 잘 지내요? 내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 이 시각쯤이면 손님들 구두를 신발장에 넣어두잖아요. 손님은? 잠든 것 같아서 나왔어요. 지금 내 모습이 어때요? 너 보면
날 보는 것 같아. 불이 켜져 있는 곳에서도 더듬거리면서 위태롭게 걸어가는 널 보면은, 허공에 손을 휘젓는 널 보면. 아저씨는 분명히 멋진 눈동자를 가졌을 거예요. 내 모습 보고 싶어? 아니요. 아버지의 트럭이 밤바다 앞에서 멈추어 섰듯 소녀의 기억은 시력을 잃은 그 나이에 멈춰 있었다. 언제부터? 11살. 그 후엔? 몰라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마.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야. 11살 이후의 기억은 갖지 않으려 하는 소녀를 보면서 청년은 소녀가 스스로 길을 끊었다고 생각했다. 괜찮아요. 들어가 앉아요. 잠깐만요. 청년은 틈나는 대로 안마 사방으로 갔다. 청년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 소녀는 신통하게 알아듣고는 일어나 불을 켜주었다. 내가 켤까? 켜줄게요. 이것밖에 해줄 게 없어요. 답답하지 않아? 나가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인걸요. 아저씨는 아무 데도 안 가요? 갈 데가 없어. 주말에도? 바닷가에라도 나가지. 바다 좋아해? 글쎄요. 소녀가 손끝으로 점자책 위의 점들을 하나하나 매만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청년은 모래를 씹는 듯 입안이 꺼끌꺼끌해지곤 했다. 재밌어? 그냥 읽어요. 줘봐. 내가 읽어줄게. 어디까지 읽었어? 희사 씨가 녹차맛 카페오레. 여기 있다. 희사 씨가 정중하게 완성된 녹차맛 카페오레를 두 사람 앞에 내놓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선을 그리며 피어올랐다. 그 건너에 긴장한 희사 씨의 얼굴이 있었다. 둘은 천천히 맛을 보았다. 지석이 소리를 내어 책을 읽어주는 것. 어둠을 살아내고 있는 소녀에게 손뼉을 쳐주는 일이었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를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 가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내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 더. 그래, 지석아. 이왕 하는 김에 하나 더 해라. 한 번 더 읽는다고 책장에 달린 것도 아니고. 야, 그래, 지석아. 넌 어쩜 목소리도 그렇게 좋니? 뭐, 황인영 아저씨 같다, 그치? 맞아. 그럼 어떤 거 읽어드릴까요? 아유, 띄워주니까 바로 하게 되네. 몸 파는 여자들은
담뱃진에 검노랗게 변한 이 사이로 한숨을 내쉬고 알마사들은 저린 팔을 주무르며 청년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청년이 들려주는 소설이나 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인 양 집중해서 듣고 있는 여자들. 어느덧 청년의 하루는 그 잠깐 동안의 반짝임을 위해 바쳐졌다. 추석 때 갈 데 없는 사람은 너하고 나뿐인가 보다. 이런 날은 손님도 없겠죠? 우리 문 닫고 중국집에 짜장면이나 시켜 먹자. 추석에 무슨... 아유, 입이야 송편 먹고 싶대지만 어쩌겠어. 그럼 그래요. 청년이 간판불을 끄려고 일어섰을 때 사내들이 몰려들어왔다. 여기 아가씨 있어요? 여기 수천이 없나? 아야, 지난번에 시내 갔더니 여대생이 안마해준다고 플래카드가 걸려있더라고. 뭐야? 야, 그럼 어떡해? 다시 나갈까? 뭘 나가? 됐어. 야, 됐어. 에이씨. 나 오늘 그냥 여기서 그냥 아쉬운 대로 해. 왜 그래? 어서오세요. 안녕. 방 따로 줘. 예, 여기. 빨리. 3층입니다. 오케이, 3층. 참. 그렇지. 내 팔자에 무슨 짜장면식이나. 갔다 올게. 전표에 찍힌 숫자만큼의 사내들을 혼자 다 받아내고 김양 누나가 분화장 범벅이 된 얼굴로 내려왔을 때는 벌써 날이 뿌옇게 밝아오고 있었다. 김양 누나는 청년의 어깨에 기대어 흐느껴 울었다. 나 같은 것도 엄마라고 불러주는 애가 있어. 나 같은 것도 엄마라고. 청년은 언젠가 읽었던 시 한 편을 들려주는 것 말고는 달리 해줄 수가 없었다. 살 속을 파고든 비수를 품고 둥그레진다는 것. 그건 욱신거리는 상처를 머금고 사는 일이다. 입술을 으깨 물고 상처 속으로 들어가 한 몸이 되는 일이다. 열매들은 모두 빗방울을 닮아 둥그레질 것이다. 아픔을 둥글려 탱탱한 탱자알이 될 것이다. 지석아, 너 시인 되라. 국어 선생님이 되든가. 넌 책을 잘 읽어주니까 둘 중에 하나라면 꼭 성공할 거야. 김양 누나가 자취를 감춘 것은 바로 그 아침이었다. 추석 전 고향에 다녀오겠다던 정미가 다른 가게로 옮겨갔다는 말을 들은 것은 그 후였다. 어디서 오는 길이요? 바다에서 오는 길입니다. 뭐 하는 사람인데? 만물장수예요. 트럭 짐칸에 수세미며 빨래비누, 옷걸이에 고무장갑 같은 거 싣고서 전국 돌아다니면서 팔아요. 아직 젊은 사람이. 하기야 뭐 이상한 일도 아니지. 언젠가 말이야,
한 10년도 넘었을 거야. 아유, 10년이 뭐야. 20년은 됐겠네. 어떤 남자가 애 하나를 데리고 들어와서는 물을 달라는 게야. 그 남자도 만물장수였는데. 만물 장수요? 기억나세요? 아, 그럼. 겨울에 그 떠돌이 만물장수랑 그 아들이 들어왔는데 한 초등학교 1학년이나 될까 말까한 녀석 온몸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거야. 아에 비한 물 한 컵만 달라고 했지만 아이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담배 꽁초 비벼끈 땅국물에 입맛을 다시더라고. 왜 그랬을까? 아, 그때 그 애를 데려다 씻기고 밥도 먹이고 애비 옆에서 꾸벅꾸벅 졸길래 잠깐 내 방에 데려다 눕히기도 했지. 애가 깨어나길 기다리면서 애 아버지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나보다 더 빡한 사람이더라고. 일찍 부모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더라고. 애 엄마랑도 거기서 만나고. 고아원이라뇨? 그 사람 말이 애 엄마랑 둘이 한 고아원에서 자라 결혼을 했다는데, 아유, 그 결혼식 얘기가 참 안 됐더라고. 왜요? 고아원 출신들끼리 합동 결혼식을 올렸는데, 결혼식 끝나고 음식값을 치르려고 식당에 내려갔대요. 손님이 몇 명이나 다녀갔느냐고 물었다지. 그랬더니 달랑 국수 한 그릇 값을 내라고 했다는 게야. 주례 선생이 와서 국수 한 그릇 먹고 간 것 말고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거지. 아이고, 애한테 따뜻한 숭늉이라도 먹여 보내려고 주방에 갔다 온 사이에 없어졌더라고. 대신 탁자 위에 양은 냄비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밥값 대신 두고 간 게지. 이 냄비가 그 냄비일지도 모르지. 하도 오래돼서 어느 게 어느 건지. 아무튼 버리진 않았으니까. 아이고, 애 엄마를 찾아간다고 했는데 만났나 몰라. 그래. 그 남자가 정말 애 엄마를 찾아간다고는 했단 말이죠? 그래. 그랬다니까. 아유, 안들 그리 지나가는 소리로 한 얘기를 뭘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 혹시요? 아닙니다. 젊은 사람이 시럽기는. 여기 계속 계실 겁니까? 나? 어이구, 나야 어디 갈 데가 있나? 여기 말고는 아는 데가 있어야지. 아니, 여기 공판장 건물도 철거되고 나면 그때는 어디든 다 사람 사는 데인데 밥 먹으러 오는 사람 없으려고. 아이고, 관도. 젊은 사람이 남 일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어? 이거
아이고 이 사람아, 오지랖 넓으면은 가난하게 산다는 말도 못 들어봤어? 치. 기다려, 물 갖다 줄 테니까. 주인 여자는 한껏 사내를 나무라더니 주방으로 들어갔다. 사내는 밖으로 나왔다. 공판장 건물이 사내의 눈앞을 가로막았다. 사내는 아비를 집어삼킨 그 바다를 다시 보고 있었다. 사내는 트럭을 몰고 길을 달렸다. 트럭이 흔들릴 때마다 사내가 밤바다에서 길어올린 시들이 적힌 노트가 덩달아 몸을 뒤척였다. 아이고, 그래, 이제는 어디로 갈 거유? 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새 갔나? 아이고, 숭늉이라도 한 잔 먹고 가지. 대신 사내가 앉아있던 자리에 빨간 고무장갑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절뚝거리며 주인 여자는 사내를 쫓아나갔다. 거세어진 눈발 속에서 몇 그루 남지 않은 나무들이 어두운 하늘에 켜진 별들을 향해 허공에다 대고 두 팔을 내밀고 있었다. 이명랑의 소설 하현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박신영, 권현희, 박영재, 심승한, 이승주, 오인실, 김석환, 백승철, 정형석, 이병용, 김희진, 박희은, 강유경, 해설 박지윤, 음악 박승현, 효과 안익수, 신연파, 장찬이었습니다. 고 선생님? 네. 지석이가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 했듯이 식당에서 나와서 트럭 몰고 가죠? 네. 이게 뭘 암시하는 걸까요? 지석이 아버지 역시 고아이고 지석이 어머니 역시 고아죠. 그러니까 고아인 부모를 두고 있는 지석이 글쎄요, 어떤 뿌리 없음. 내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뿌리가 없다는 것은 내가 정처할 곳이 이 세상에서는 없다는 것이죠. 네. 결국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 사실 어떤 뿌리가 있는 곳에서 정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태어나서 살아가서 다시 죽어가는 과정들. 이것은 어떤 뿌리, 어떤 지향성이보다는 어떤 곳으로 흘러감, 어떤 곳에 머무르지 않고 또 다른 인생의 여정을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작가의 그런 인생을 바라보는 철학, 이런 것이 이 지석의 삶과 지석의 아버지의 삶 속에서 아주 잘 녹아들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느껴지기는 불행의 부전자전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이렇게 좀 싸하게 이렇게 오는 바가 있어요. 식당 아줌마의 그 후덕한 모습, 10년 전에 아버지를 기억을 합니다. 이 지석이라는 인물이 왜 맹인 안마사라든가 몸을 파는 여성들에게 시와 소설을 읽어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네. 근데 얼핏 생각하면은 맹인 안마사라든가 그런 어떤 불행한 여성들에게 시와 소설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제 하루 먹고 살기가 급급한 사람들에게. 하지만 이 지석이 어떤 시를 읽어주고 소설을 읽어주는 행위라는 것은 시와 소설이 곧 상처받은 자들의 삶이 아주 배어든 그런 작품들이 많거든요. 네. 그것을 통해서 이들의 삶이 다시 시와 소설 속에서 다시 만날 수 있고, 그런 만나는 삶 속에서 서로들 위안받고, 또 지석은 자기의 상처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치료제 역할로서 이 시와 소설 읽기를 하고 있지 않나. 네. 그 면도 상당히 좀 재미있는 면입니다. 좀 큰 질문을 하나 끝으로 던지겠습니다. 전반적인 한국 소설 흘러가는 윤곽과 또 작품 세계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명랑 씨가 이 하현에서 보이고 있는 작품은 상당히 예외적인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외적이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이명랑 또래의 작가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각종 문화적 경험들을 자기 실질적인 현실 속에서의 경험이라기보다는 어떤 대중음악이라든가 영화, 드라마 또는 시나리오, 게임,
그런 속에서 자기의 모티브를 찾고 그것을 작품화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역으로 이명랑 씨 같은 경우는 초기의 영등포 시장도 바로 자신이 직접 삶에 부대끼는 현장이고, 하얀 역시 모르겠습니다. 이명랑 씨가 직접 부딪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 소설 전반적으로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상처받은 자들의 삶과 직접 맞부딪히지 않고서는 이러한 소설이 쉽게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명랑의 소설은 지금 현재 젊은 또래의 한국 소설들이 문화적 경험에 치중돼 있다면은 삶의 아주 낮은 바닥에서 치열하게 대면하는 가운데 길어올린 소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값진 소설이다. 요즘 유행하는 유형의 작품이라기보다는 과거의 리얼리즘 계열의 그런 작품들의 맥을 잇는 작품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길 위에 여정이 있는 어떤 그 소설들, 그 황석영의 객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외에 수많은 작가들에 의해서 길이라는 상상력을 갖고 쓴 소설들이 있거든요. 네. 그 소설이 21세기의 젊은 소설가 이명랑에 의해서 새롭게 그 맥을 이었다. 네. 맥을 이었다. 또는 새롭게 창출했다. 이런 의미에서는 이 소설이 아마 글쎄요, 나중에 한 문학사에서 한 페이지를 장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예, 오늘 이명랑 문학의 가능성을 좀 적극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도 됐고요. 이 작품이 상처받은 사람, 상처 입은 사람들이 삶을 어떻게 추스려가고 어떻게 치유를 하는지에 대한 한 모습으로 작품 읽기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독서실 김갑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극본의 김민정, 기술 이흥규, 연출 승원세였습니다.